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좀 부분을 보자면, 마찬가지 정책을 통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좀 보려면 뭐가 있냐면, 이게 예전에 가계부채 비율이거든요? 가계부채. 근데 이거는 이제 정책이랑 뭘 보냐면, 혹시 이 박근혜 정부 때요, 그 최경환 씨 혹시 기억나세요? 초이노믹스 뭐 해가지고, 옛날에 IMF의 뭐 원흉이었는데, 다시 나와서 뭘 했어. 근데, 박근혜 정부 2014년 12월 말쯤에 뭐가 가결됐냐면요. 주택법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분양가 상한제 실질로 폐지한 거. 그리고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었죠. 그거를 유예시키는 거. 세 번째가 재건축 조합원이 집을 세 채씩 분양받을 수 있게 한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네 이거 집 많이 사서 돈 벌으라고 얘기해줍니다. 거기다가 뭘 해줘요 또? 국가에서 대출을 대단히 많이 해줍니다. 이게 막 일상이 되면서 2014년 말부터 어떻게 돼요? 이 빨간색이 확 올라가죠? 빨간색이 뭐예요?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됩니다. 이게 다 뭘로 빌린 거예요? 대부분 다 아파트 담보대출 이런 것들을 빌린 거죠. 그래서 정책 하나가 뒤집어지는 게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취득할 때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매번 세금이 붙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이나 대출을 막 쪼여버리면 개인들은 이걸 이길 길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네거티브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하지 마 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너네 투기할 거면 여기까지만 투기해라고 지정할 수는 없죠. 대부분 다 이거 하지 마라고 네거티브가 됩니다. 그럼 뭐가 있냐면 편법이 대단히 많이 발생해요. 요거 안 된다 그러면 요렇게 돌아가고 요거 안 된다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시장 따라가는 정책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에는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그 부동산 정책은 대단히 강력한데요.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는 뭐 수도권 다 먹는다든가 그렇게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뭐 조정대상 지역 세민하게 들어가고 뭐 그게 투기가 이어지고 지정되고 투기 지역 지정되고 해서 약간 핀셋 그 규제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정되면 옆에가 뜨고요. 여기 지금도 옆에가 뜨고 이런 식으로 많이 퍼져나갑니다. 풍선 효과가 좀 강한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최근에 강남의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강남에 막 난리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서민들이 솔직히 강남 집을 살 수가 있나요? 막 20억, 30억씩 하는데 대출을 아무리 낀다도 힘들죠? 대부분 다 집이 이미 있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규제에서는 대출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 뭐까지 하냐면 개인 법인을 만듭니다. 내가 부동산 매매 법인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으면은 법인 대출로 40%까지 나오고요. 그 물건에. 그리고 나머지 40%는 사채나 이런 거 땡겨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총 대금의 80%를 이미 대출로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강남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몇 채씩 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출 노름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가장 최근 규제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했던 거. 근데 보시면 어느 구가 아니라 그냥 서울의 27개 동에 지정해요. 동에. 강남의 무슨 동, 서초구의 무슨 동, 송파구의 무슨 동, 동단에 지정했어요. 최대한 적게 지정하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현 정부의 진행될 방향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의 1라운드예요. 부동산 1라운드. 예전에는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서 최대한 이제 사람들이 거래를 못하게 돈이 안 되게 만들어놨죠. 2라운드는 뭐냐면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집값을 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3기 신도시가 되겠죠. 특히 이제 9.13 대책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갭 투자를 막았어요. 내가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다시 또 집을 살려고 그러면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한 푼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를 피해가는 게 뭐야? 매매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공급 확대를 해서 뭔가 좀 늘려가는 그런 쪽으로 이어가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올해 6월달 기사예요. 올해 10조 내년에 40조 수도권 토지보상금 쏟아진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노무현 정부 때 5년간 103조 풀린 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1700조 이상이 뛰었다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러면 5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거의 1년 한 2, 3개월 만에 풀리는 보상금이 거의 50조 정도예요. 노무현 정부 때는 대단히 압축해 놓은 것 같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땅값이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요거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심지어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주고 무슨 뭐 땅으로 주고 제일 악독한 건 연금으로 준대요. 한 번에 못하게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봐도 연금으로 준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책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총 50조 정도의 40%는 현금으로 풀려요. 현금으로. 하남에 6조, 7조, 뭐 어디 무슨 인천에 몇 조 이게 다 풀리게 되면 그 임금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뜰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내년에 SOC 예산량이 있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도로, 철도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간 내년에 SOC 예산이라는 게 바로 12일 기사예요. 12일 기사. 한 24조 정도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역대 가장 많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로, 철도를 통해서 어떤 토목공사를 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요. 근데 제목 이렇게 뽑은 이유가 뭐예요? 문재인 정부가 처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토목공사라든가 개발사업을 통해서 경기 부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약간 비아냥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올해 초에 되게 이슈가 됐던 건데 3기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자꾸 수도권에 발표하니까 지방에 불만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그러면 지자체에 쌓여있는 그 필요한 사업들 중에 이전에는 지방의 인구가 별로 없어서 사업성이 낮아서 진행이 안 됐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사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1억 투자하면 적어도 1억 이상의 뭔가 편익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허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 사업성이 떨어져 진행 안 했던 것들을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주는 겁니다. 그 규모가 24조 정도예요. 그것도 올해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디가 들어가냐면 이게 그때고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뭐 저 경기도 위쪽 같은 경우에는 도봉선, 뭐 포천선 연결하는 7호선도 있고요. 쭉 여기 많죠. 동해선, 충북선 이런 전철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아이러니한 사업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3주 지나니까 갑자기 거제에다가 KTX 뚫어지도록 했거든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 나 집에 가기 좋게 KTX를 말 안 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정부가 바뀌면 이런 거 약간 그 뭔가 좀 잘 보이려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이 예타 면제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거는 요 내륙철도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는 철도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하나하나씩 들어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본인들 고향 있으시면 좀 잘 보셔가지고 부모님들께 땅 좀 사놓으러 가시면 돈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작년 말부터 정부에서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거는 SOC나 이런 건 별개예요. 아까 신도시라든가 그리고 SOC 사업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랑 재정기획부랑 해야 됩니다. 아까 예타 면제를 재정기획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부랑 재정부에서 했던 거는 이거는 뭐냐면 산업통상자원부예요. 산자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 보시면 1차가 작년 10월 달에 포항 영일만과 여수 산업단지, 2차가 아까 현대차 글로벌 비즈센터 보셨죠? 그거랑 그 올해 초에 유명했던 데인데 그 용인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가있죠? 거기가 2차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3차 같은 경우에는 화성의 송산그랜시티 내부에 있는 국제테마파크라는 거를 이번에 지원하기로 했죠.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잘 보시면 제조업의 약간 클래식이죠. 포항 영일만과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어떻게 옛날 가장 기본적인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가장 이제 최신판이랄 수 있는 반도체 끝판왕이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GBC 이거는 보통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추진이 되고요. 3차는 현재 대한민국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산업. 요게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따라가면 주택 공급 확대, 여기 일단 이거부터죠. 부동산 규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이 기본 방향 1라운드였습니다. 그래서 9.13 파리 대책 같은 걸 계속해서 꺼내면서 규제를 틀어막아서 움직이기 힘들게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주택이 이제 거래가 잘 안 돼요. 갭 투자가 안 되니까. 거기다가 공급과의 상태까지 되어지면서 침체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까지 해요? 공급 확대까지 더한다고 하죠. 지금 주택 공급량은 이미 100%를 넘은 지 꽤 됐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수도권 서울 바로 바깥에다가 3기 신도시를 만들고 곳곳에다가 공공주택지구를 만들어서 이제 집을 더 공급하겠다. 그걸 통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게 또 하나의 방향입니다. 이게 2라운드예요. 그래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고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 현재 수도권에 땅이 없으니까. 그린벨트 다 풀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감, GTX 등 교통망의 확충.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사업비 전체, 그러니까 신도시 만들 때 사업비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무적으로 20% 이상의 교통대책을 써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주 운정이라든가 양주 옥정이라든가 위례 신도시 이런 데는 처음에 들어가기 앞서서 철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위례 신도시 혹시 가신 분 있으세요? 거기가 대중교통으로 가면 되게 불편해요. 철도가 아직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위례 신도시는 억울하죠? 왜? 그 사람들은 아파트 분양받을 때 교통 분담금 다 내고 들어간 거예요. 철도 깔릴 거 자기들이 일부 내고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근데 아직도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GTX 앞에서는 교통망을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거기다가 주택시장 침체 여러 가지 다 해서 전반적으로 현재는 토지시장에 가장 인기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앞으로 보시면서 나올 건데